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어소프트 AI 기술팀 정재현입니다. 제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좀 설명드린 내용은 좀 생소하다면 생소할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은데요. 네, 인공지능 앞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의 검증이란 주제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처음에 그 항공우주 국방 분야에 대해서 AI가 어떤 지점에서 도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실제 사례들이랑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도입에 있어 가지고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 그 도전 과제들, 네, 난점이 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챌린지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게 있고 그런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실제로 AI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올해 들어서 또 한 번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챗GPT가 서비스가 공개가 되면서 좀 그 열기가 뜨겁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체감하기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화두가 됐었던 게 첫 번째가 알파고, 그리고 두 번째가 올해 챗GPT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공개된 이후에는 그 기대감이 높아졌다가 그 이후에는 그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는 성과가 있었나? 라는 좀 약간의 어떤 약간 실망감도 있었고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챗GPT가 공개되면서 이번엔 좀 다를지도? 라는 시선들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국방 분야에서도 이런 추세에 맞춰가지고 인공지능을 여러 요소 기술에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도입이 될 만한 지점들은 이제 사람 수준의 인지 능력이 필요한 미션들, 뭐 비전 쪽에서 그 인지를 하는 미션이나, 아니면 두 번째로 그 논리 및 수학 연산으로 풀기 힘든 제어나 예측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히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저희가 이론으로 배우는 물리 방정식을 푼다고 다 정밀한 그 물리량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관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물리식들을 피팅하는, 튜닝을 하는 단계들이 항상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도 인공지능이 좀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강화학습을 통해서 네, 최적 의사결정 시스템에 뭐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례들은 이제 실제로 그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시도해 본 사례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여기에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이 저보다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이런 기술에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적용을 사실 바로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닐 겁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챌린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항상 얘기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 인공지능 모델이 reliable한가, 신뢰를 할 수 있어? 라는 물음들이 항상 따라다니고, 그리고 이 인공지능 모델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 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인공지능 모델의 동작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맞는 거야? 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인공지능 모델이 편향이 되진 않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인공지능 모델이 데이터가 그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아니면 보안에 대해서 그런 리퀘어먼트를 충족을 하고 있는지, 그런 도전 과제들이 있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이 실패하는 사례들도 좀 다수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잘 알려진 테슬라 사고 사례들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요런 오토파일럿 사고 사례에 대해서 테슬라가 첫 번째 사고 사례에 대해서 그 내놨던 입장이 이제 아래 문구에 적혀 있는데, 이때 내놨던 테슬라의 입장은 어, 이 오토파일럿의 그 카메라 인지 시스템이 이 밝은 하늘 대비 밝은 하늘 배경으로 돼 있는 흰색 트럭 차량을 이런 에치 케이스에 대해서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테슬라가 말하는 건 결국에는 이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그 인지 모델이 결국에는 오동작을 일으켰다. 이 인공지능 모델이 페일을 일으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검증하는데 난점이 되는 한 가지 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건 기존 이 인공지능이 기존 소프트웨어랑 다르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소프트웨어는 그 프로그램의 동작을 사람이 직접 정의를 하고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의 동작을 사람이 직접 사람의 로직으로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기존 소프트웨어는 이 코드의 동작에 대해서 사람의 논리로 명확히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동작에 대해서 좀 명확히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그 요구사항 그리고 명세, 코드의 의미에 기반해서 좀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현행 방식에서 최선은 수집 데이터 중 일부를 테스트 셋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이 데이터는 잘 예측을 하네, 이 데이터는 잘못 예측을 하네 정도가 이제 최선의 테스트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그 오류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방식에서도 좀 차이가 생기는데 실제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뭐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입력값이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버퍼를 어떤 사이즈로 할당을 하고 이 버퍼에 대해서 어떤 코드에서 잘못 액세스를 해서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 코드를 어떻게 수정을 하면은 이제 그 오류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로직이 명확하게 수정하는데 반영될 수 있는 반면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에서 요 파라미터가 값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요 파라미터를 어떤 값으로 바꾸면은 이제 완벽한 모델이 돼. 라는 개념은 사실상 불가능한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검증의 문제 또는 챌린지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규제를 통해서 이러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명확히 정의를 하고 있는 단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들은 네, 표준들은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스터디했던 네 가지 표준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뭐 AI 기반 시스템의 테스팅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머신러닝 분류 모델의 성능 평가 방법 이런 표준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한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의 강건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표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표준 외에도 다양한 표준들이 현재 개발되고 있고 네,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쪽에서도 이제 그 서로 다양한 나라에서 그 법적에서 인공지능 쪽에 경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법제화에 대해서 빠르게 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게 EU의 AI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의회에 통과가 되고 이제 다른 나라랑 협상이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별 이변이 없으면은 26년에 이 해당 AI법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네, 뭐 인공지능 사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이러한 그 흐름에 맞게 좀 빠르게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쪽에서는 뭐 주요하게 이 인공지능 시스템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그 리스크 그러니까
이 얼마나 위험한 영역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가지고 고위험 영역에 대해서는 이런 그 규제들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정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자부 산하 주도로 이제 산업 AI 국제 인증 포럼을 조직을 해서 이제 ISO 4213 같은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AI 제품의 서비스의 검증 체계를 좀 개발 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인증이나 법 이런 사례들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인증들이 뭐 서로 뭐 그 경쟁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챌린지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요구 사항들이 정리가 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표준에서 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품질 특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제 보시는 자료가 해당 자료이고,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랑 품질 특성이 아예 달라지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은 똑같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새로 추가가 되거나 좀 추가적으로 변경이 되는 품질 특성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functional correctness, functional adaptability, 그리고 user controllability, transparency, robustness, interpretability가 이제 대표적인 새로 뭐 수정이 되거나 추가가 된 품질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unctional correctnes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기존에 아는 것처럼 이 어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이 옳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건데, 기존 소프트웨어 같으면은 이제 뭐 리그레션을 돌린다든가 해가지고 이 특정 테스트 셋에 대해서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품질로 좀 특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공지능에서는 사실 모든 테스트 셋에 대해서 100% 정확도로 이 functional correctness가 맞을 수 없음은 이제 좀 감안을 하고,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이제 뭐 F1 스코어라든가 아니면은 ROC 커브, 그리고 뭐 다른 KL 다이버전스 이런 추가적인 지표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있는 특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펑셔널 어댑터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여러 환경에 대해서 그 운영이 되거나 동작이 될 텐데, 그런 서로 다른 환경에서도 그 동작에 문제가 없게 이제 그 환경에 맞는 데이터로 다시 재학습이 되고 하는 그런 어댑터빌리티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저 컨트롤러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 사용자가 중간에 개입을 요청을 하면 즉각해서 그 제어권이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퍼런시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하는 워크플로어에 있어가지고 데이터나 모델의 구조 또는 학습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나 이런 그 정보들이 뭐 이해관계자들한테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느냐라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퍼런시를 설명하면서 항상 따라 나오는 내용이 이제 explainability, interpretability 이런 것들이 따라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모델이 설명 가능하냐,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라는 특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버스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좀 가혹한 조건의 입력 데이터 혹은 예기치 못한 입력 데이터, 엣지 케이스의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 펑셔널 커렉트니스의 수준을 만족할 수 있느냐, 강건하게 동작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척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비너빌리티는 사실 유저 컨트롤러빌리티랑 뭐 크게는 맥락이 같은 좀 특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품질 특성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MLOps라는 프로세스를 따라서 이 프로세스 위에서 좀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그 어떤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또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그 정의가 될 거고, 이에 따라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뭐 정제가 되고 전처리가 되고 검증이 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어떤 데이터의 분포나 편향 그리고 뭐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것들이 특성이 만족이 되는지 좀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어, 네, 다음으로 그 모델링을 할 때 이제 수집돼 있는 또는 검증이 돼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평가하는 단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단계에서 그 전에 말씀드린 펑셔널 커렉트니스 또는 러버스트니스 같은 품질 특성들이 만족이 되느냐, 또 여기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이제 사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데브옵스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브 단계에서는 이 개발된 모델에 대해서 코드로 인테그레이션하고 테스트하는 단계를 거치고, 이제 테스트 단계 끝나게 되면은 실제 운영 환경에 배포가 돼서 운영이 되는 식의 MLOps를 좀 그 품질 특성들을 이제 검증하는데 좀 이런 프로세스를 따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 MLOps 전반에 다 걸친 그 인공지능 검증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기엔 내용이 많고, 이번에 설명드린 내용은 그 인공지능 모델의 어떤 로버스트니스를 검증을 할 때 어떤 방법들을 쓸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학계에서 좀 화제가 되었었던 적대적 데이터 생성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대적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거는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특정 이미지를 잘 분류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이 이미지를 추론을 시키면은 이제 팬더라는 추론 결과가 나올 거고, 잘 예측이 된 거고, 여기에 적대적 데이터 생성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에 작은 노이즈들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에서 자동으로 노이즈를 생성해서 추가를 했을 때 이 노이즈를 적용하면 이제 그 이미지로 다시 저희가 검증하고자 하는 모델에 예측을 시키면은 뭐 긴팔 원숭이로 잘못 예측을 한다던가 하는 예제들을 이제 적대적 데이터 생성 알고리즘이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제 자체가 뭐 팬더 이미지라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방 분야의 뭐 인지 모델, 예를 들어서 피하 식별을 하는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모델에 이런 노이즈가 추가가 됐을 때 뭐 피하 식별을 잘못해서 오히려 아군한테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조그마한 노이즈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모델들이 잘 강건하게 동작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 강건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대적 데이터가 그 테스트 시에 테스트할 때만 좀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MLOps 파이프라인 전반에 걸쳐서 좀 공격 사례 시나리오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모델을 테스팅할 때 이런 적대적 데이터를 생성해 가지고 뭐 검증하는 거 외에도 이 적대적 데이터 생성 알고리즘을 조금 다르게 활용을 하면은 이 모델의 그 파라미터를 추출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모델에 학습할 때 쓰인 학습 데이터를 유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적대적 데이터를 이제 학습할 때 이제 뭐 트리 같이 그 학습 데이터셋에 심어가지고 학습에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학습이 된 모델은 공격자가 특정 입력에 대해서 특정 출력을 내게 만드는 어떤 제어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대적 데이터를 생성한 실제 연구 사례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자료인데요. 이 왼쪽 위에가 이제 실제로 그 정차 표지판이지만 이런 적대적 패치, 노이즈가 아니라 이런 패치들을
이미지 상에서 삽입을 한 게 아니라 실제 표지판에다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원래 잘 동작하던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 요 그 표지판에 대해서 그 속도 제한 표지판으로 오인식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 밑에서는 이제 그 마찬가지로 정차 표지판에 대해서 특정 광원 그 빛의 어떤 패턴을 그 비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정차 표지판이 역시 속도 제한 표지판으로 오인식이 되더라라는 사례가 있는 거고, 오른쪽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테슬라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텐센트 랩에서 그 연구를 했었던 내용인데, 이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앞에 도로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하얀색 점을 도로에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거를 이 오토파일럿에서 잘못 오인식을 해서 이제 차선 변경을 하게 되는, 원래는 정상적으로 쭉 일자로 정방향 주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다른 차선이나 뭐 다른 객체로 인식을 해서 이제 차선을 변경해서 주행을 하는 오동작 사례들도 좀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된 데이터에 대해서 생성만 하면 뭐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또 잘 예측을 하는 강건한 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대적 그 예제 데이터에 대해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해서 딥러닝 그 모델에 다시 재학습을 하거나 튜닝을 해서 좀 더 강건한 모델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강건한 모델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뉴런 커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커버리지 개념은 이제 기존 소프트웨어에서의 커버리지 개념, 코드 커버리지 개념이 그대로 매칭이 되는 개념인데, 기존 코드 커버리지에서도 이제 이 코드가 충분히 테스트됐다라는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특정 패스들이 다 탐색이 됐는지, 다 실행이 됐는지를 따지는 지표가 이제 코드 커버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런 커버리지도 마찬가지로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뉴런들이 다 활성화됐는지의 그 척도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뉴런 커버리지 측정하기 위해서 특정 데이터셋에 대해 활성화된 뉴런 비율을 이제 그 측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단순히 측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뉴런 커버리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셋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연구들도 진행이 된 바가 있는데, 딥익스플로어라는 그 연구에서 이제 보시는 그림과 같이 뉴런 커버리지를 생성하는 뉴런 커버리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오른쪽처럼 생성을 했을 때 실제 추론을 시켜보니까 왼쪽으로 주행해야 되는 걸 오른쪽으로 잘못 그 의사결정을 내리더라 라는 사례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XAI라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모델이 해석 가능하냐 부분에 대한 이제 방법인 거고, 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이미지 인식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제공할 것인지, 그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표적인 방법이 특정 이미지에 대해서 그 모델에 입력으로 넣었을 때 중간 출력층의 어떤 결과값을 봐가지고 특정 픽셀의 어떤 부분이 그 뉴런이 활성화가 돼 있어 라는 것들을 이제 히트맵으로 찍어가지고 이 이미지의 어떤 부분들을 인지를 해서 이렇게 객체를 그 분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검증에 수학적으로 포멀하게 베리피케이션 하는 방법들도 이제 연구 단계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이 부분은 이제 조그마한 모델에 대해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 정도의 수준이고, 큰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연산량이 워낙에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단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이제 저희도 하반기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니즈들을 느껴서
하반기에 기획을 하고 이제 V킷이라는 이름으로 좀 도구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단계는 좀 피저블한 방법들을 위주로 이제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그 피저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적대적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강건성을 검증하는데 충분히 유용한 기술이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네, 적대적 데이터 생성하는 부분부터 해서 뉴런 커버리지 측정하고 뉴런 커버리지 활성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 그리고 인공지능을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멀 베리피케이션 하는 것까지 조금 로드맵으로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방, 항공, 우주 분야에서도 이제 분명히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방, 항공, 우주 분야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뭐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좀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